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입니다. 3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라디오 청취에 대한 전화 연락 02번으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면요. 어떤 답변 하시면 좋을까요? 답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을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성원 기대합니다. 자, 3부는요. 새로 정의당 당대표 된 김종필 당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정의당이 6기 신임 당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김종철 선임 대변인이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는데 자, 정의당의 새 지도부를 이끌어갈 김종철 당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김종철 당대표와 전화 연결 상태가 아직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잠깐만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전화 연결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9일에 그 정의당이 이제 심상정 대표 체제를 이어갈 새로운 6기 신임 당 지도부 선출했습니다. 네, 김종철 선임 대변인이 신임 당대표로서 당선됐는데, 예, 지금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김종철 당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1차에서 1위 하셨지만, 이제 네.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네네. 네. 당선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예. 예, 당연히 감사하고, 기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다. 예. 네네. 왜냐하면 정의당 상황이 좀 어려운 조건에서 이번에 당선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심상정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좀 큰 정치인의 뒤를 이어서 그 지도부를 맡기 때문에, 책임을 맡게 됐기 때문에. 예. 일단 기쁘다는 것보다는 좀 마음이 좀 무겁다. 네. 이런 좀 생각이 더 먼저 들었습니다. 예. 자, 원내 배진교 의원보다도요, 원외신데,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네. 네네. 네. 정의당 당원들이, 자, 원외 출신의 이렇게 큰 표차로, 예. 네네. 마음을 실어준 거, 어떤 요구가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것이 좀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요. 예. 예. 제가 이번 선거 때 계속 강조한 것도, 네. 기존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과도 좀 차별화되는 그런 과감한 대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가 내세웠는데, 네. 그 소득 불평등보다 이제 앞으로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자산의 차이를 보완해주는 네. 기본 자산제를 도입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소득세율을 최고세율도 인상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증세를 통해서 과감하게 재분배를 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될 것이다. 네. 그런 정책을 우리가 선도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의당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차라리 지금은 저렇게 과감하게 가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좀 변화의 이제 바람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표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이번에는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 이후로 김종철 신임 당대표께서 우리 정부의 평화 군축 노력 제기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당연히 핵심 당사자가 남북 양 국가이기 때문에 예. 양국에서 합의를 하고 또 당연히 이제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동시에 북한도 이제 비핵화로 가는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예.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남북 청년들이 다 고통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군인 수로만 보면 세계 6위 정도 되고 북한은 4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도 이제 20개월 가까이 군 복무를 하면서 힘들고, 또 북한은 남성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복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소모적, 저는 이렇게 당연히 북방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조금 더 이거 어떤 군 복무 기간을 단축을 해서 예.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더 많이 사회적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 이런 것들을 남북에 있는 어떤 그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좀 합의를 하고 그걸 컨센서스를 이뤄나갈 때 군축은 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과감하게 먼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과감한 먼저 제안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요. 거대 양당이 만든 의제에 대해서 정의당은 평가하는 정당처럼 인식됐다. 평론하는 정당. 네네. 이제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는 어떤 인식을 보이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인식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네, 사실은 저희가 정의당이 계속 정의당의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정의당만의 얘기를 어떤 부각이 되지가 않고, 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형성된 그런 쟁점들. 예.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에 조국 장관 전국이라든가, 예.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발언한 것들이 이제 크게 보도가 되면서, 예. 마치 이제 그 두 양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그냥 계속 평론하는 것처럼만 좀 비춰져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저희가 계속 저희 얘기를 해왔는데도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예. 아마, 우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더 차별화하고 우리만의 색깔을 더 드러내는 우리의 얘기를 할 때, 국민들도, 정의당이 얘기하는 게 되게 원래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의당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진보 정당으로서 차별성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차별성도 그 어떤 국민의 민생에 관련된, 네. 민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네. 아니면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여기에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네.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정의당의 대안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과감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좀 비춰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그렇다면요. 이제 이런 차별성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또한 어떤 의석도 좀 더 키워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대중 정당으로 해서 면모도 좀 부각시켜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희는 이제 대중적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예. 그게 이제 좀 당의 역량이 좀 아직은 한계가 있어서 그걸 많이 못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국회 구조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70석이 넘기 때문에 네. 어떤 의제를 처리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의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회 안에서 협상을 잘하거나 이런 것에서 시작된다기보다는 네. 국민들을 곁으로 직접 가서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이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힘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도 우리가 이걸 손을 놓고 있었거나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의당한테 지지층 다 뺏기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때 저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 당대표로서 현장을 더 많이 가고 국민들과 시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그런 것에 좀 방점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예, 그 의석 부분 좀 더 여쭤볼게요. 교섭단체에 들어갈 정도의 최소한의 의석 정도까지는 키워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당장은 교섭단체가 어려운, 그렇죠. 2024년까지는 어려운 조건인데요. 예.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외부적인 힘, 그리고 예.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꼭이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예. 민주당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든가 재벌하고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그런 분들이 차라리 힘을 가지는 것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정의당과 어떤 진보적인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마음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경쟁하는 모양새가 될 때 예. 정의당도 성장하고 또 현재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보수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의석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는 뭐 아직 그 총선 기간이 네네. 뭐 다음 총선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당장은요. 그럼 현실적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제 4월 네네. 이를테면 뭐 저 서울, 부산 또 보궐 지방 선거가 있는데 네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입지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반전의 어떤 계기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게 숙제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당연히요. 저희로서는 아주 중요하고 뭐 저로서도 첫 시험대 같은 선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선거 자체가 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부산과 서울에서 어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제 치러지는 선거가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자신들의 당원 당규에 의하면 후보를 내면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에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근데 뭐 후보를 낼 것처럼 이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럴 경우에 정의당이 좀 앞장서서 다른 진보 정당과 진보 시민사회를 좀 묶어 세우면서 좀 강력한 선거연합을 할 것이고, 그것에 앞에 설 저희 후보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언제쯤이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저희 이제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새로 당선된 좀 이렇게 젊은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 위원장이라는 분도 있고, 그다음 지금 2018년부터 공공운수노조에서 근무하셨던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하셨다가 이제 서울시의원이 된 권수정 의원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다 아주 훌륭한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젠가는 한번 선보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당원 뭐 당규 이런 것로 봤을 때에도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신 바가 있죠. 그러면은 그 입장은 변화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의 아주 기본이 신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당원 당규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뭐 지지해 주십시오 해서 좋은 내용이네. 그래서 지지를 받았다가 현실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지키기가 어렵겠네 이러면서 이제 또 바꾸면은 국민들이 저기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럴 때는 또 현실론이 또 부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면 뭐 또 결국 진보 진영의 어떤 패배가 아니냐 뭐 이런 또 전망도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선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한테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존재 근거는 뭐가 되냐면 민주당이 얼마나 이렇게 도덕적이고 또 가치가 있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 있는 정당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했지만 국민의힘보단 낫지 않냐. 즉 국민의힘을 알리바이로 삼는 그런 정당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글날부터 사흘밖에 안 쉬었는데 쌓인 소식 너무 많습니다. 오늘 축구 없는데도 해외 골프랑 뭐 테니스 끝나가지고 소식이 너무 풍성해요. 마음이 급합니다. 그럼 빨리 얘기해주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골프에서 승정보 나왔습니다. 김승 선수죠? L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인데
세타차 선두로 4라운드 출발했는데 네. 버디만 7개 잡았어요. 무결점 플레이로 최종 합계 14언더파로 정상에 섰습니다. 김세영 선수 2015년부터 LPGA 투어에서 뛰었는데 메이저 대회 우승은 처음입니다. 28번 메이저 대회 나갔고 준우승만 2번 했어요. 톱10도 8번이나 했는데 정상까지 늘 한 뼘이 부족했는데 오늘 우승하면서 우승 상금 64만 5천 달러 약 7억 4천만 원 가지게 됐습니다. 1998년 박세리 US 오픈 그 맨발샷 있잖아요. 그거 보고 골프 시작한 그래요. 세리 퀴즈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이제 메이저 우승 꿈을 키웠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몰랐다 하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네, 세리 퀴즈. 네. 세리 퀴즈. 김세영 선수 또 또 빨간 바지 원래 입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입고 나왔어요? 별명이 빨간 바지의 마법사죠. 빨간 바지만 100벌 넘게 있다고 해요. 최종일에 빨간 바지 입고 나와서 드라마틱한 역전 우승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김세영 선수 특징이 닭공입니다. 무조건 공격. 지키기보다는 늘 공격적으로 코스를 질러서 가고 또 모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치는 선수인데 보는 맛이 좀 있긴 한데 큰 실수도 덜어 나와서 조금 아슬아슬한 선수인데 오늘 경기는 정말 완벽했어요. 그래요. 박인비 선수랑 장군 멍군 플레이가 돋보였는데 박인비 선수가 사실은 세타차 4위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파4 첫 홀부터 버디 잡으면서 전반 홀에 계속 두세 타 차로 김세영 선수를 추격을 하더라고요. 박인비 선수는 메이저 대회에서만 7승을 거둔 강심장이고 또 리우올림픽 금메달까지 딴 별명이 침묵의 암살자잖아요. 김세영 선수는 핀을 향해서 바로 쏘는 공격적인 공략으로 버디 기회를 잇따라서 만들었고 후반 승부처에서만 4타를 줄였습니다. 박인비 선수도 잘했어요. 오늘 5타 5언더파 쳤는데 결국 5타 차 준우승했습니다. 김세영 선수는 인비 언니는 당연히 잘 칠 거라고 생각했고 언니와 대결한다고 생각하면 질 것 같아서 내 스스로에게 집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 여자 골프하면 방금 말씀하신 뭐 박세리 퀴즈 했으니까 박세리 또 박유빈 선수 같이 이번에 한 경쟁한 이 전설의 선수들인데 김세영 선수도 그럼 반열에 올라가는 건가요? 인지도가 사실은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는 그래도 무방합니다. LPGA 투어에서 박세리 선수 25승, 박인비가 20승, 또 신지혜와 김세영이 이제 11승을 하게 됐고요. 메이저 우승까지 활용 점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2015년 LPGA 데뷔부터 김세영 선수는 3승을 챙기면서 그해 바로 신인상 챙겼고 이듬해 2승, 또 2017, 18년에는 1승씩 거뒀고 지난해에도 3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승을 꼬박꼬박 했어요. 상금 순위도 늘 톱10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LPGA 투어 사상 72홀 역대 최저타, 또 최다 언더파 기록도 김세영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마라톤 클래식에서 31언더파 257타로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31언더파. 네. 자괴감이 느껴지는 스코어입니다. 저희 조 기자도 골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전설들의 맞대결 나달과 조코비치. 프랑스 오픈 결승에서 만났네요. 네, 역시 클레이 코트는 나달입니다. 완벽한 플레이를 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싱겁게 끝났어요. 나달이 세계 1위 조코비치를 3대0으로 가볍게 물리치면서 프랑스 오픈 4년 연속 우승이자 통산 13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상금 160만 유로, 21억 7천만 원이고요. 메이저 대회 20번째 트로피로 이제 페더러랑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보다 보니까 프랑스 오픈 통산 전적이 나달 선수 100승 2패예요. 100승 2패요? 네, 딱 2번, 그러니까 준우승 뭐 이런 식이고 다 이긴 겁니다. 조코비치는 사실 US 오픈 때 공에 화풀이 했었는데 그게 선심 목을 맞추면서 그때 실격패를 당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올해다간 사실상 유일한 패배입니다. 완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코비치는 프랑스 오픈에서 통산 4번째 준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우승은 딱 한 번 했고요. 이것 빼고 나머지 뭐 그랜드슬램 대회, 윈블던, US 오픈, 호주 오픈에서는 모두 2번 이상씩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축구대표팀 형님 팀 아웃팀 대결하죠? 이 소식은 내일 또 자세히 전해드릴 건데 오늘 관중이 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바로 관중 3,000명 들어와서 선수들 경기 직관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인터파크에서 티켓 팔고요. 음식물비나 취식은 안 되고 육성 응원도 못합니다. QR코드 찍고 체온 측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마스크도 경기 내내 쓰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치열한 5강 싸움 중인 프로야구도 내일부터 입장됩니다. 무관중으로 시작한 남녀 농구 또 이번 주 개막할 프로 배구도 분위기 살피고 있는데 곧 방침을 밝힐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짧고 굵게 전해주셨네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조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화제의 사건, 법률 전문가의 법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막 뛰어오셨습니다. 몇 분 전에 와서 있었어요. 왜 늦으신 거예요 오늘? 저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봤는데. 예. 네. 자 국감 2주째죠. 국정감사. 네. 자, 한 이슈 저번 주까지만 해도 글쎄요. 그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였는데 좀 바뀐 것 같네요? 뭐로 바뀌죠? 국감에 사실은 여러 상임위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국방이나 그런 데서는 서해 피격을 할 거고, 네. 국토위에서는 또 여전히 집값 문제 할 거고, 그렇긴 한데, 그건 당연한 건데, 이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법사위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마 법사위에서도 또 추미애 장관이 이제 나오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수사는 끝났지만 사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현병장이 추미애 장관하고 고소한다 이랬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집중이 되려고 했죠 법사위가.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제 옵티머스 사태가 조금 커지면서 법사위의 포인트가 추미애 장관에서 옵티머스 사태 좀 옮겨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아마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법사위가 법무부거든요. 국감이.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고기영 차관, 그다음에 심재철 검찰국장 요 세 사람, 그러니까 인사 라인이에요. 요 세 사람이 출석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라든지 법무부의 검찰 인사 문제라 그걸 짚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법사위 국감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검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럼 이성윤 중앙지검장 출석한다고요. 옵티머스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에서 관할이에요. 그 문제를 아마 그날 캐 물을 거고 이번 주에 아마 오늘 또 정무위 국감이 있어요. 네, 정무위 국감이 있죠. 금감위잖아요. 네, 금감위. 금감위 그냥 옵티머스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아마 오늘 정무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있으면 앞으로는 계속 옵티머스가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 핫 이슈로 떠오를 거예요. 정무위 국감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위원회라 관할한다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옵티머스 이게 옛날에 차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지금 단종됐지만 지금. 네, 단종됐죠. 하여튼 옵티머스 사태, 이름은 친근한데 차 이름으로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한 5천억 정도 펀드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펀드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금융상품에 원금 보장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옵티머스 펀드는요. 글쎄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어. 제가 봤을 때 시작부터 사기예요, 이거는. 시작부터 사기다. 왜냐하면 옵티머스 펀드가 처음에 설정될 때 뭐라고 그러고 이제 모았냐면 돈을 건설회사가 공공기관에 채권 가지고 있잖아. 건설사 대금 채권. 공공기관이 건설회사 돈 안 주겠냐? 다 주지. 그렇잖아요. 그 채권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연수익은 한 3에서 5% 정도야. 이렇게 하고 모읍니다, 돈을. 그럼 지금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은퇴자나 이런 분들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연 5%라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요. 투자를 해요. 그래서 5천억 정도 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그 공공기관에 관한 채권을 투자한 게 아니라 대부업체, 시행사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애초부터 본인들이 약속한 거니까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업체하고 시행사도 이거 여기 대부업체가 그래도 마켓쉐어 1등이야. 시행사가 잘 될 거야. 이런 데다 투자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 관련 있는 회사에다 투자를 해요. 그럼 대부업체하고 시행사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고스란히 빠져가지고 트러스트올이라는 회사로 모읍니다. 이 트러스트올도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한 회사예요. 그럼 거기다 돈을 모아놓고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뺏쓰는 거죠. 로비하고. 이렇게 된 게 옵티머스 사태예요. 그래서 이제 5천억이 지금 그 피해가 발생한 거라고요. 그래서 서민들 돈을 빼간 서민 다중 피해자를 만든 금융 사기 범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 사기 범죄는 항상 막아 끼는 게 있죠. 로비가 낍니다. 왜? 본인들도 이거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로비해서 막아야 되잖아. 라는 생각 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정관계 로비가 껴요. 그것까지는 걸려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이게 이제 오늘 다시 2주째 국감에서 한 이슈가 될 거라 예상된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정관계 로비 의심 관련해서 이제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지금 문건이 나왔냐 던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아직 청와대 인사 이름은 거기 그런데 이제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검찰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저희는 모르죠. 보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게 문건이 그냥 카더라. 뭐 이게 아니고 옵티머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5월인가 6월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옵티머스를 압수수색했어요. 검찰이. 근데 거기 문건이 떡 나온 거예요. 뭐 하나냐. 하자치유 문건.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 대책 문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금감위랑 금융위에서 난리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야 되지? 그러면서 관련자들, 청와대, 정치권,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관가, 언론인도 있답니다. 한 20명 정도의 문건이 나온 거예요. 거긴 실명 적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구속된 지금 윤모 이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검찰에 제출한 문건. 얘는 그거를 그 검찰 압수수색한 문건을 조금 축약한 건데 거기는 이제 인의절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옵티머스에서 압수수색한 문건에 실명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당연히 모르죠. 그런 문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사라고 하면 이런 문건을 보면 이게 뭐지?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 돼라는 게 검사의 기본 생리입니다. 왜? 그런 문건이 안 나와도 이 정도 금융범죄는 뭔가 뒷배가 있을 거라는 건 당연히 검사도 하는 의심이거든요. 근데 문건이 나왔어요. 이 실명까지 있는.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3개월 전인데 지지부진합니다. 뭐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언론사에서 먼저 이게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더 커지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법사위 국감에 이성윤 지검장 나오면 뭐 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 문건의 문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게 단순히 이제 문건 보면은 야, 우리가 문제가 됐으니까 그동안 이 사람도 우리가 관리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이걸 덮자라고 하면 로비 사건이잖아요. 그냥 뇌물 뭐 이런 겁니다. 뭐 정치 자금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문건에 어떤 문장에 천착이 됐냐면 그 문건 보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요. 언론 보도 따르면 이 중에 몇 명은 이 펀드의 수익자로 설정되어 있고 펀드의 설정과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 이런 문건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이거 그럼? 개입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픈소스 펀드를 시작부터 사기라고. 그러면 이 문건의 내용을 따르면 그 20명 정도 중에서 몇 명은 4-5명은 처음부터 이 금융사기 범죄에 애초에 공모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문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단순 뇌물 문제, 뒷배, 로비 이게 아니라 애초에 사기의 공모자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옵티머스 내부에서 본인들이 이제 금감이랑 금융에서 막 치고 들어오니까 일종 허장성세처럼 야 봤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있는 거를 좀 어떻게 좀 부풀려가지고 막 뚫어내보자 이랬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긴 해요. 그죠? 하지만 가능성은 그쪽보단 실제로 이 사람들하고 관련 있을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러면 그 문건을 보는 순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식을 가지고 한번 좀 더 지켜보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옵티머스가 새로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뭐 오늘도 법무부 국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법무부 국감은 그냥 추미애 장관하고 고기현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걸 물으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일선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검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검 반부패 부장이 나오면 야 그거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럴 텐데 검찰국장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중앙지검장 나오는 날. 서울중앙지검장 나올 때. 중앙지검.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대검. 대검하고요. 대검에 이제 윤석열 총장 나오면 총장 보고 받았습니까? 그럼 총장 못 받았습니다. 언론 보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시했죠?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라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하고 중앙지검이 이제 국감 대상인 날의 포인트고 오늘은 아마 맞배기 전초전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추미애 장관한테는. 자, 근데 지금 뭐 또 언론 보도에도 지금 여권 관계자 이름들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 또 강기정 전 수석 등.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 로비 받아 이건 아니고. 근데 옵티머스가 이제 투자하는 이제 물류단지가 있어요. 근데 옵티머스 고문 중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거든요. 근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가가지고 그 경기도에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이거 물류단지 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잘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뭐 일종의 뭐 로비라면 로비를 했다는 건데 최동욱 총장은 만난 적이 있다 이재명 지사 같이 식사 근데 그 물류단지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지사도 내가 로비 받고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뭐 돈이 오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일단 최동욱 전 총장이 그 고문이니까 옵티머스를 일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이런 막 청탁을 했다 이런 것만 있는 거고. 네네. 강기정 전 수석은 옵티머스 얘기는 아니고 라임 펀드 관련해 가지고. 이건 라임이죠. 라임과 그것도 말씀을 드릴까요? 시간이 되면? 뭐 잠깐 짤막하게. 그러니까 라임 펀드 같은 거 라임의 전주임이라 불러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다른 사람 증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야,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거 해결하려면 청와대 전수한테 인사해야 된다고 나한테 5개를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한급으로 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모 대표입니다. 청와대 들어갔다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강기정 전수성한테 전달했는데 강수석이가 받고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해서 라임 문제 잘 좀 살펴봐 주시오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본인이 전화통화가 들었다고 나한테 말했어. 요겁니다. 일단 진술인데 확인된 건 뭐냐면 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이 대표라는 사람한테 5천만 원 준 건 확인했어요. 검찰이. 왜? 호텔 CCTV가 찍혔거든요. 쇼핑백에 나와서. 그리고 이 대표라는 사람이 강기정 수석을 청와대 가서 만나고 온 것도 확인됐어요. 근데 이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돈 전달하지 않았다. 가서 라임 문제나 스타모빌리티 잘 좀 살펴봐 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다라는 거. 강기정 수석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돈이 강기정 수석에 전달된 건지 아니면 이 대표라는 사람이 속칭 배달 사고로 꿀꺽한 건지 요거만 안 밝혀진 거고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한테 5천만 원 간 거 이 대표가 들어가서 강기정 수석 만나고 온 것까지는 확인된 거고요. 자, 어쨌든 이건 좀 보니까 또 서울지검장 국감 또 라임은 남부 관할이에요. 남부지검 관할. 남부지검 관할이고, 옵티머스는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오늘 아마 법무부 국감 나오면 조직 개편 관련해서 그건 물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남부에 원래 증권범죄 합수단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검사뿐만 아니라 오늘 거래소라든지 금융위에 그 프로들 모여서 하는 큰 수사단이었거든요. 그거 초대 수사단장이 얼마 전에 옷 벗었던 문찬석 검사장인데 오늘 아마 그걸 물을 거예요. 왜 없앴어요? 이러려고 없어졌습니까? 라는 얘기를 야당 의원의 시각에서는 아마 할 거예요. 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남부의 증권범 합수다 없어진 걸. 그거 있었으면 수사 이렇게 지지분이 됐겠어요? 라는 얘기를 좀 아마 야당 쪽에서는 공세를 펼 거고 아마 이거는 법무부 관할인 거니까 추미애 장관이 좀 대상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수사의 구체적인 것보다는. 아까 참 이 옵티머스가 처음부터 아예 사기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진짜로 문건에 나타난 것처럼 혹시 그 정부나 여당 인사가 수익자 또는 운용 그런데 개입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 근데 그대로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무슨 말씀이죠? 적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자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를테면 정관계 근데 거기 보면 설정과 운영에도 관계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자만 관계돼 있다면 그냥 그거 대가를 받았으니까 나 모르고 그냥 이 펀드가 좋은 거라 가지고 나 여기도 투자하고 돈 받은 거밖에 없는데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설정과 운영, 그 펀드 설정 어떻게 하는지 운영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그 말대로 하면 설정과 운영이라고 하면 야 우리가 광고할 때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대법주 투자했어. 이거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범인 거죠. 내부 문건상으로 봤을 때. 내부 문건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설정 운영 진짜 했다면은 이제 그건 범죄로 해당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수익자로 참여했다. 이거는 또 달아지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잘한 건가요? 잘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인법 김태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알면 유익한 트렌드 이트는 I와 T, IT의 약자입니다. 트렌드 IT,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자, 페이스북이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죠. 네,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데요. 혹시 MC님 이거 보셨어요? 솔직히 안 봤습니다. 네, 제가 주말에 이제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작진에게 안 갔나 보네요. 아닙니다. 오긴 왔는데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소셜 딜레마에 대해서 선정주의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지금 반박을 했고요. 이 내용이 이제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10월 5일날 보도가 됐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10월 2일날 입장문을 먼저 낸 것인데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
딜레마가 뭐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예. 뭐 그리고 관련된 뭐 얘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소셜 미디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야 되는데 선정주의의 실체를 묻어버렸다. 뭐 아니면은 플랫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그 외에 이런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 등도 다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일부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 다큐멘터리 이른바 쓰레기 과학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가 정크 사이언스. 네, 정크 사이언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너무 뭐 부정적으로만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어떤 페이스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소셜 딜레마 이거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보고는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대충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저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들이더라고 보니까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어떤 내용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스냅챗, 틱톡 등 소셜 미디어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기존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경고는 이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기사도 많았고 논문도 많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이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페이스북을 개발한 사람들 아니면은 구글, 유튜브의 전현직 종사자들이 나와서 마치 뭐 폭로하듯이 뭔가 양심 고백하듯이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양심 고백이라는 부분 방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뭐 좋아요 개발자 이제 좋아요라는 버튼을 만든 개발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소셜 미디어가 인간 심리에 취약한 면을 착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소셜 미디어들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결국 그걸 통해서 사용자를 일종의 실험실 쥐처럼 사용을 하게 된다.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광고만 보는 좀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본 10대들이 뭐 자신들의 중독성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공개 직후 뭐 외신들에서도 뭐 올해 가장 중요한 다큐멘터리다. 뭐 소셜 미디어가 우리를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고할 것인가에 대한 작품이다. 그러니까는 세상이 어떻게 종말될 것인가. 그게 소셜 미디어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다면 SNS 앱 삭제를 고민해봐라. 뭐 이 정도까지 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페이스북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이를테면 반박하고 있습니까? 일단 제일 핵심은 소셜 미디어에 고객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의 고객이 누구일까요? 고객? 고객이란 말로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사용자라고 하면 좀 뭐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겠는데. 그렇죠. 고객이라고 하면 이게 좀 약간 다층적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는 게 고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돈을 내는 사람이 고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이들의 고객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 그럼 광고주들이 고객이고 돈 주는 사람, 돈 주는 기업들의 그 고객이고. 그렇죠. 그럼 우리들은 누구이냐? 우리들은 사용자라고 표현을 해요. 유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저가 잘못하면 루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유저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쓰냐면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기는 IT 업계하고 그리고 마약 업계 두 곳에서 유저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빗대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용자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고객과 이렇게 나눠서 쓰는 데가 많이 없는데 IT 업계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마약 쪽에서 쓴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그만큼 또 이들의 사용자들에게는 중독성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중독이 돼야 결국 그 안에서 고객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돈을 쓰는 고객들이 돈을 더 쓸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플랫폼들은 사용자들이 중독되게 만드는 그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좋아요 뭐 찍는 거라든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표현되는 게 우리가 이른바 선물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물에서 뭐 원유나 뭐 아니면 뭐 고기나 이런 것처럼 향후에 이제 농산물 같은 거. 그렇죠. 이제 향후의 미래의 것들을 이제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페이스북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선물로 놓는 인간 선물 시장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중에 이만큼 쓸 거고 이만큼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광고비를 책정하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나 사용자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그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 고객이 되는 기업들에게 내 생각을 주는 선물 시장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좀 불편해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결국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사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뭐 위키피디아나 예. 아니면 우리가 정보를 얘기할 때 위키피디아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뭐 뉴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정보나 전혀 다른 내용을 주면 네. 우리가 그것을 뭔가의 사실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지금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공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화면과 네. 모든 사람에게 특정 정보에 대해서 다른 검색 결과나 내용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사실 혹은 정보다라는 것의 정의가 애매해진다라는 표현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뭐 27억 명이 사용하고 있으면 27억 개의 트루먼 쇼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강력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예.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의 의도와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면서 이제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뭐 좋아요 버튼 같은 것들 특히 그 만든 사람도 네. 양심 고백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소셜 미디어들이 이렇게 사람을 그러면 중독당하게 할 수 있는 현혹시킬 수 있는 이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들이 예. 모은 방대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좋아요를 누른 글 콘텐츠뿐만 아니라 재생한 영상이나 영상을 몇 초까지 봤는지 혹은 내가 타임라인에서 그다음 뭐 스크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이런 걸 초단위까지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상대방이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채팅을 쓸 때 텍스트를 또 쓰고 있다. 뭐 이런 네. 걸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또 기다리게 되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중독되게 되고 우리의 결국 그 데이터들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막말로 저희 뭐 가족끼리 이를테면 뭐 부부 사이라든지 자식 부모 사이에 서로 아는 것보다 이 SNS가 소셜미디어가 더 우리 자신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네. 읽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 지적해 보면, 예. 이제 다큐멘터리를 죄송합니다. 예. 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 같은 경우에는요.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목 상태가 좀, 예. 네, 갑자기 소셜 미디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네, 좀 목이 막히네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감독에서 이 거래는 파우스트적인 거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우스트.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거래다. 네. 뭐 이런 식의 표현들까지 했고요. 결국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의 경험을 채굴해서 네. 조작하거나 추출되도록 설계된 감시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다. 뭐 이런 네. 표현들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런 인공지능의 진화가 결국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봤었던 터미네이터처럼 오게 된다면 네. 우리가 상당히 놀라서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세상이 변할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스며들듯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다 인공지능은 거의 터미네이터 수준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종속되고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고 있는데 네. 마치 우리는 인공지능이 온다 그러면 세상이 완전 박살날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이미 많이 잠식당했다라는 것이 이 감독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게 뭐 수술 같은 걸 통해서 갑자기 뭐 어떤 뇌수술을 통해서 뭘 집어넣고 꺼내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네네. 우리가 마치 무슨 뭐 햇볕을 쬐을 때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살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서서히 우리가 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중독당한다는 건 저거잖아요. 소셜미디어에 자주 들어가고 거기 네. 계속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콘텐츠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콘텐츠들이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에 맞춰서 자기에 맞게 이렇게 들어오는 콘텐츠들에 접하다 보니까 자기 취향껏만 접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내가 보고 싶은 세상만 보는 거 아니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도 그렇게 좁아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이 다큐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 예. 결국 그런 식으로 양극단화를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결국 이 플랫폼 자체의 핵심은 그 사람이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인데요. 네. 오래 머물게 하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취향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네. 결국 이렇게 될 때 문제는 내 생각에서 내가 원래는 관심 없었던 분야도 내가 네. 비슷하다라고 느끼면 계속 추천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뭐 정치적인 이슈나 음모론까지 계속 그런 것들에 중독되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들어서 뭐 저는 그냥 차라리 제 스마트폰에서도 좀 검색을 해서 보거나 아니면 위키피디아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가입을 해서 저도 이제 저 계정은 있어요. 네.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이 서로 SNS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근데 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없을까요? 일단은 그 해결의 문제에서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계속 해결하려는 게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네. 하지만 이제 얘기하는 일반적인 다큐멘터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개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 해주는 서비스들을 최대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플랫폼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유튜브 추천 영상 기능을 쓰지 말라든지 유튜브는 그렇죠. 쓰되 혹은 보고 싶은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일부러 봐야 된다. 아니면 다른 관점을 가진 것들을 일부러 팔로잉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내가 소셜미디어에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채널을 보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내가 그냥 편하게 미디어를 소비하게 되면 편향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적하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면 편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편하면 한쪽으로 향한다 뭐 이런 건가요? 어느 정도 조금 불편하게 가야 되는. 지금 유머를 좀 주셨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가면 한쪽으로 향할 수 있다. 또 편한다. 자, 우리 결국은 이제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더라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